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이 철학, 사람들이 근본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뭐 골치 아프다, 어렵다, 지루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철학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제 느낌에는 아주 노골적인 질문이고 철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번에 이 싸움터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던지는 느낌입니다. 자, 너희들 철학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무슨 성과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거꾸로 철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에게 비판적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못 바꾸면서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내면에서 보면은 이 철학자들만큼 이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러한 흔적을 많이 남긴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런 건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들 다 소크라테스가 이 독배를 마시고 죽은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이 책들을 출판하면은 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책으로 알려지는 동시에 이 판금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상에 기득권을 쥐고 세상이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철학자들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다 철학이 이미 세상을 바꿔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오늘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답변을 주실 선생님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 중요한 답변을 주실 만한 철학적 성찰을 해오신 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는 일이 참 드물지 않은가 싶은데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굉장히 아주 유쾌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해주신 김영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짧은 시간의 강의였지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과 궁금한 점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살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들, 배우면서 살아가라라든가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라라든가 아니면 생각을 바꿔라라든가 비전을 가져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늘 유지하기도 힘든 이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모시킨다라고 할 때 만약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변모시키는 것 말고도 제도라든가 아니면 정의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좀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모를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덕목들을 쌓으면은 그러한 세상의 변화, 이 객관적인 제도의 변화 등등으로도 이렇게 자연히 옮겨갈 수 있는 걸까요? 저절로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분명히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실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것이 인문학의 그리고 철학의 핵심적인 이유가 질문은 누구에게 던지냐면요. 제일 먼저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사는가? 자신이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물어보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때만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 중간에 니체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요. 이 니체 관련해서 아주 뭐 훌륭한 연구서들을 계속 내오시고 그런 이진우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뭐 이 요즘 현대 철학 보면은 니체 시대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만큼 니체는 늘 사람들의 매력을 끌어온 그런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부터 비전문가까지 모두 다 니체를 좋아하고 니체로부터 어떤 지혜의 한 조각을 얻어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특히 이 우리가 던진 질문, 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철학이 이것과 관련해서 니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망치로 들고 철학을 해야 된다. 그냥 기존에 있던 덕목들을 수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을 변모시켜야 된다.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니체와 더불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까요? 글쎄 뭐 지금 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니체는 전복의 철학자잖아요.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가치들, 뭐 이념들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철학자가 프리드리히 니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김영철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이 주제를 보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이제 니체적인 전복의 이 욕망이 좀 솟음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철 교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낙관적이시고 또 철학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는데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은 철학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제에 관련돼서 니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서양 철학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헤겔의 관점,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질녘에 비로소 비상한다. 그러니까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성찰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인 칼 막스가 포여바흐 명제에서 이제까지 철학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이제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철학이 세계를 변화시킨 적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김영철 교수님의 강연 속에는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명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세계를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김영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마이크가 이 자리가 아마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자리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그런 이념들, 사상들을 갖다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 때에 이렇게 질주하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21세기의 세계에는 철학이 뒤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과학기술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시대이고 질주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멈춰서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근데 질문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각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끝낼까 싶은데요. 김영철 교수님이 이제 인용하신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보면 암벽만 보도록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깥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쇠사슬을 끊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뭐 미래를 생각하건
자기의 삶을 생각하건 간에 한 가지만을 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기존의 관습에 묶여 있고 기존의 가치관에 묶여 있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학이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이 질주하는 시대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영철 교수님이 이렇게 좀 커다랗게 잡으셨는데 우리 좀 소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결국은 김영철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진우 선생님 말씀도 들었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은 저 질문 속에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질문은 어떻게 인간을 먼저 바꿀 것인가,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겠지만 동양 철학이 근본적으로 신경을 써왔던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들을 신정근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동양과 서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령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했다고 할 때 가령 오늘날과 같은 현대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우리에게 도래하게 한 것, 그러니까 기계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그로부터 혜택도 있었지만 괴로움도 함께 따라오고, 이렇게 됐던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근대 철학의 정신, 이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정신 등등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철학이 세상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사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세상의 전면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왔거나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면모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소리. 이 자리도 폭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고대 사회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도라든지 이데아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그런 도라는 게 이데아는 게 있느냐 없느냐는 공통 기반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그런 도라고 하는 걸 있다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소수자, 성왕이라든지 성인들이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결국 사회를 바꾸어 가거나 사람을 바꾸어가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왕이라든지 성인이 앞에 서고 나머지 비성왕과 비성인은 뒤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모델에 의해서 사람도 바뀌고 결국 사회가 바뀌어갈 수 있다, 이런 구도였는데, 적어도 성리학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면 결국 성왕이라든지 성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나 앞에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국 나 마음속에 각각의 개인 속에 이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왕과 보통 사람의 이제 거리가 멈춰지는 거죠. 아주 좁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꾸기만 하면 그것이 또 동시에 그 사람들로 의져 있는 세계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향, 바꾸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바꾸기를 주저하려는 두 가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이 일개인의 사회적인 제도를 넘어서서 한 개인의 문제로만 풀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양이 이제 근대 시기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사회 전체를 바꾸기로 어렵다는 사실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고, 서양과 만나는 서양의 세력들이 아시아로 와서 식민지로 만드는 그 점에 이르게 되면 유교라든지 종교라고 하는 게 대중 종교의 제중 철학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사람의 사람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기존에 앞에서 이끈다라든지 계몽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결국 하나의 바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하나의 이제 충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신적인 의지라든지 개인의 어떤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사람과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같은 이념을 동의하고 공유하는 사람, 일군의 사람들이 변화를 막는 세력과 싸움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지지부진하거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늦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첫 번째는 보면 근대 이후에 그런 공동의 기반들이 결국 붕괴되어졌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찾아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할 때 그 현실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한 현실의 정체를 정확하게 맞서는 게 아니라 결국 현대인은 제가 볼 때는 기계가 되나 괴물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생존과 삶에 있어서 지치고 그걸 매뉴얼을 끊임없이 숙지해야 되다 보니까 술 마시는 데만 머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도 머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머신 중에서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간혹 그런 기계에서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사람은 몬스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통의 기계 상태를 머물지만 그런 괴물 상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결국은 인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 동양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초월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바랄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인간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서구에서 마테오 리치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왔을 때보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인데, 어떻게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이 완전하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인가라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 스스로에게 자기에 있는 내재적인 완전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대하면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기계가 되는 거나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동양 철학에서 어떤 현대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자그마한, 저는 이제 바꾼다기보다도 주제를 좀 바꾼다면 세상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철학은 세상을 가꾸는 데 대해서는 정원사처럼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참 세상을 철학이 바꾸는데 성공했었던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이 철학의 꿈은 참 원대한 것이구나.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운명 안에 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개입을 해서 개인의 마음이 되었건 아니면은 세계 전체가 되었건 거기에 관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상은 철학을 아니죠, 반대죠. 어떻게 철학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마 밖에서 누구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뭔데 세상을 바꿔? 세상은 우리가 바꾸는 거야. 정치가가 바꾸는 거고 경제인이 바꾸는 거지 너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오늘날 철학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데요. 과거에 정말 이 삶의 지침이 되는 것, 실천이 되는 것,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이런 나날의 한순간순간의 철학이 개입을 해왔다면, 철학적인 성찰이 개입을 해왔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아주 제도화된 지식 생산의 장으로 철학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기현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인식론이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저술도 내시고, 이 지식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런 작업을 오래도록 해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한다. 뭐 지혜와 지식도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참된 지식을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지식에 굉장히 우선권을 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참다운 것을 안다는 문제와 변화한다는 실천적인 문제, 이런 게 아무 괴리 없이 잘 건너다닐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지식으로부터 실천으로, 지식으로부터 변화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우리 여기는 특정한 자리가 폭탄이 아니라 모두 다 연단 자체가 폭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죠. 예를 들면은 뭐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뭔가라고 하는 정보를 안다면 그것도 지식이 되겠지만, 또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중요한 그 지식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가 왜 지금 저희가 철학의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주제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우선 교사들의 한번 예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의 교사가 있는데,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만드는 교사가 있을 때, 우리 다 알고 있죠. 학생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구체적인 예로 그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문제를 학생이 궁금해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그 학생한테는 중요한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철학자가 과연, 이 두 선생님, 아까 신 선생님이나 이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철학자가 과연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 그 해야 할 어떤 지표, 또 이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 또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 첫째 의미에서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오만이고, 사실 그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가 돼 있고, 많은 정보와 관련된 지식들을 다루는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철학이 뭐 중불났다고 세계 인류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현대처럼 다양한 가치관과 여러 그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충돌 가능성을 낳는 메뉴를 올려놓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학자가 해야 할 일들은 그 어떤 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지식 자체를 한번 지금까지 달려온 자리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현재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식의 우수함과 못함이 있고, 상대방이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서로 좋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방법과 관련된 공통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태도 같은 거를 구성해내는 것, 그것이 철학의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달려온 사람들 내에서 어느 순간 자기를 되돌아봤을 때 갈 방향이 보이지 할 때 너 일로 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철학이 할 일이 아니라, 달려온 상태에서 한 단계 좀 중단을 하고 현재 있는 상황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하나의 태도와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이것들을 되돌아볼 때 어떤 식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우리 현대 한국에서는 특히 유난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또 경제가 순식간에 발달하면서 그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여유 없이, 또는 부작용들에 대한 여유 없이 달려온 상태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상대방 아니면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의 가치관들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중단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좀 되돌아보며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하는 방식 사이에서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방식들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어떤 세상에 대한 지표라는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판이지만 사람들이 성찰적이고 비판적이고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호적인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태도와 이성적인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보편화될 때 철학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김영철 선생님의 이 강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여기 계신 다른 세 분 선생님에게 주어져서 어떻게 이 철학적 성찰로 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다른 성찰로 이어지는지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철학이 전개되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철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논의가 결론으로 향해가는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김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꾼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물러서서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정원 선생님께서도 이게 가꾸는 일이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선생님께서도 어떤 바꿔야 하는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실제 어떤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철학이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바꾼다라는 이 동사 단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철학으로부터 실망을 하지 않고 철학과 더불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철학은 비타민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딱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비타민은 먹어도 이게 결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먹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도대체 비타민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할까요? 마찬가지로 철학이 어떤 외면적인 것을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철학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철학적으로 나를 돌아본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점에서 뭘 기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시 이진우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뭘 기대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기대할 수 없는 거를 어디다 기대를 할 때 실망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기대를 하는 것만이 실망 없이 철학과 사이좋게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나 거창한 주제가 돼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이제 점점 더 짧아지는데 아까 이제 이 변화시킨다는 것과 연관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김영철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받아들이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평정을 얻어서 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의 삶에 의미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평정을 얻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학만큼 좋은 것이 없다. 물론 여기에 즉각적으로 바로 뭐 힐링이라든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학문이고 또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올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라지는 젊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이 노인의 광기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제 삶이 변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늙어가고 나이가 든다는 것도 자연스럽고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죽음도 맞이할 것이다라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여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의 삶을 반추하고 질문을 던질 때 이런 변화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그냥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아주 가장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새서 토론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밤은 셀 수 없으니까 다른 선생님들께도 저 1분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준호 선생님보다 살 날이 몇 년 더 그거 모르죠. 같이 갈 수 있을지 아니고 누가 먼저 가는 건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수양의 영역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의 성찰이라고 하는 측면이 갖고 있는 의미 같은 걸 얘기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고대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얘기할 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심으로 됐던 화두가 아레테, 또 유다이모니아라고 얘기했던, 그 우리말로는 뭐라고 정확하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하다는 것 속에서는 일종의 아레테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회 속에서 자기가 주어진 기능과 소양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서 뭐를 굉장히 강조했느냐 하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그 이성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무엇에 적합한 사람인가, 무엇에 우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 못하고 그냥 대부분 환경에 의해 가지고 밀려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템포 죽여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레테가 무엇인가,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이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철학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철학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세상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더 보탤 거는 없고요. 지금은 철학이 스스로 세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보다도 근대 과학 이후라든지 인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학적 지식들은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철학이 예술, 과학, 다른 학문 분야와 결합할 때 세상이 바꾸는 데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지, 철학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의 시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철학이 다른 학문과 만나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저는 오늘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곤이 붕으로 변하는 그 변화의 이유를 읽어라가 첫째였고요. 둘째는 질문을 던져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제1권 1장에 나오는 첫 문장,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한평생 배우러 왔다 간다 하는 그 메시지. 네 번째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실수를 인정하라,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위기 대처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고, 다섯 번째가 생각을 바꿔라, 즉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취하고, 여섯 번째가 비전을 가져라, 동굴의 우하에서 그 동굴을 뛰쳐나갔던 죄수,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그 죄수의 마음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몽테뉴의 철학은 죽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덤덤하게 받아들여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방식은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정보에서 지식으로 전환되는,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에서 지혜가 축적되는
그 과정에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철학은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예. 철학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도 뭔가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